제가 준비한 거는 이 자동차 산업에서의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 방향이 어떤 기술에 좀 중점을 우리가 좀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환경차보다는 이런 스마트카 쪽에 많이 더 포커스되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쪽을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 자동차 기술하고 그다음에 저도 그 CES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CES를 처음 다녀왔는데 한 3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을 한 10만 걸음 이상을 걸은 것 같아서 좀 이게 CES를 처음 갔는데 규모에도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CES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상 이런 전시회를 가다 보면은 이런 이제 적들은 뭐를 발표한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크게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이런 전시하는 기법이라든지 똑같은 기술 가지고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런 소비자들하고의 이런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역시 유럽 애들이 한 숲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이요. 다모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환경 문제나 그다음에 전자 IT 문제 때문에 키워드가 친환경, 그다음에 융복합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크게 지금 바뀌고 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미래 자동차 기술의 방향이 지금 이거를 한번 도식적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화석 연료 문제, 환경 규제,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자들의 편의성 문제, 안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성 기계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기계하고 전자가 융합된 그러한 이제 종합 편의 장치 기능을 가진 하나의 이제 거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기술 방향은 친환경차 기술과 지능형차 기술로 해서 발전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친환경차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연구소 온 지가 이제 2년째 돼 가는데요. 제가 한 15년 동안 친환경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퓨얼셀 차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한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차라 그러면은 여기 하이브리드부터 이런 전기차, 퓨얼셀 차를 친환경차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는 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차가 친환경차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연기관에서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CO2 규제가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2016년,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CO2를 90g 이하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수준은 한 150g에서 180g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터프한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터보 엔진을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엔진을 하는데 디젤 엔진도 큰 엔진이 아니라 주로 1.5리터 미만의 엔진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장 전망을 보면은 한 1.5리터 이하가 약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 나오는 8단 자동 변속기, 9단 변속기와 같이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단수를 점점 늘려서 효율을 좋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차 시장 전망하고 동향입니다. 연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국 캘리포니아의 ZEV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들 지금 환경차를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한 780만 대 정도로 시장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점은 각 메이커별로 해서 자기네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차들을 집중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도요타에서 크게 지금 하이브리드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닛산이 리프를 가지고 처음 양산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전기차라 그러면은 닛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쉐보레, 그러니까 미국의 GM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저희 현대차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환경차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3세대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해서 지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한 연비가 한 18.2 정도 나오는 그러한 하이브리드로 지금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올 초부터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는 한 18.2 정도로 동등한데 전기차 주행 구간까지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연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구간이 한 30km 정도 또 전기차로 가고 배터리가 소진되면은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운행하는 그러한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기차는 저희가 전기차는 1989년부터 저희가 그레이스에다가 납산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한 거를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혹자들은 혹시 현대차가 전기차 개발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수소차 개발에 더 집중을 하고 전기차 개발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기차를 먼저 했고 전기차에서 얻은 그러한 이런 노하우나 그 다음에 이런 경험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퓨얼셀 차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저희가 상당한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울 EV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만 불 정도의 3만 불대 가격을 가격의 전기차로서는 1충전 주행거리가 235km로 가장 보는 길입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얘기할 때 테슬라 모델 S 해서 뭐 500km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7만 불, 8만 불짜리 차기 때문에 배터리 값만 3만 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측면을 저희가 고려했었을 때는 한 200km에서 한 300km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배터리의 양을 235km 정도 주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울 EV를 작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는 거는 향후 한 2, 3년 있으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거의 이 소울하고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술 수준이 다 지금 이제 포화가 됐기 때문에 크게 뭐 진보 같은 거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뭐 200km대냐 300km대냐 그 다음에 배터리의 코스트를 3만 불대로 할 거냐 2만 불대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더 이제 집중을 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98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98년에 시작해서 이제 2000년에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금속 재료를 맡고 있었는데 금속 재료 하는 데서 이제 배터리 개발까지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7명의 사람을 줄 테니까 이제 퓨얼셀 개발을 독자적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7명 갖고 2000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14년 말 정도 하면은 지금도 황 박사 몇 명 정도 됐죠. 저희 지금 같이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한 200명 정도 해서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그러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양산 라인에서 그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한 100여 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수소차는 전기차하고는 달리 전기차는 한 번 주행하는데 한 뭐 200여 킬로 가고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지만은 배터리 수명이나 이런 데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 충전을 하게 되면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데 근데 이제 이 수소차는 주행거리는 거의 한 600km 정도 가고 그다음에 연비는 가솔린 연비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시간은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휘발유 넣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최근 들어서 다시 이런 세간의 이목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본격 친환경 자동차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전기차는 닛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GM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각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별 리그가 끝나고 이제 한 8강 4강 하는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하고 퓨얼셀하고 붙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의 선두주자인 도요타가 수소차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이니셔티브를 뺏겼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수소차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술 개발을 상당히 많이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도 역시 생각하는 거는 미래의 궁극적인 그린카는
퓨얼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최근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의하면은 도요다의 그 미라이라는 차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차 전략 중에 하나가 도요다나 그러니까 도요다나 일본 회사들은 환경차 하면은 그러니까 환경차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외관 디자인을 싹 다 바꿔서 하는 그러한 그 거의 신차 개념으로 해서의 환경차를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차의 외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이 그 내부 시스템만 변경하는 그러한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그 외적으로만 볼 때는 훨씬 더 보면 도요타 차나 혼다 퓨얼셀 차가 훨씬 더 팬시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요번에 2015년 워드오토라고 미국의 이 유명한 아주 상당히 유명한 자동차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10대 엔진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100년 역사 중에 10대 엔진은 전부 다 보면은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수소 엔진이 그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수소차가 이 10대 엔진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는 저희 회사의 클린 모빌리티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연기관의 연비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이나 DCT를 적용한다든지 터보화, 희박 연소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스피드 그 제너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디젤, 클린 디젤, CNG 이런 것들로 해서 연비 향상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비 효율성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로 해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신에너지 시스템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능형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1920년대, 30년대 뭐 T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전자 시스템, 전기 시스템이 이렇게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작게 들어갑니다. 뭐 헤드램프나 스타터 모터나 뭐 레이디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은 전체 한 재료비의 한 40% 이상 들어가고 거의 모든 부품들이 보면 전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화가 확대가 되느냐?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세이프티에 대한 이런 그 각종 규제들, 그 다음에 표준화에 대한 이슈, 환경 규제,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자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니즈도 이런 이동에 대한 효율성이나 세이프티나 그 다음에 뭐 컨비니언스나 이런 것들,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니즈를 또 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 충분히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차량에서의 전자화가
날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전자장치가 이미 됐다고. 그래서 저희 그 작년에 나온 저희 신형 그 제네시스를 보시면은 이런 상당히 보면 다양한 이런 전기 전자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뭐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하이빙, 그 다음에 HUD 이런 것들 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보면 전자화된 그러한 지금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흥화에 대한 이러한 발전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세이프티 이슈에서 봤었을 때 패시브 세이프티에서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충돌하고 나서 승객이나 운전자의 상해치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금까지는 개발을 해서 시트벨트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체 설계를 강성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점차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쪽에 지금 많이들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내에는 어떻게 하면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더 집중을 할 거고요. 2020년 이후에는 V2I나 V2V를 이용해서 사고를 거의 제로화시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V2I, V2V 기술까지도 지금 보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지능형 자동차의 주요 기술입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동영상, 저희가 CES에서 이 발표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눌러 주십시오. 요거는 리모트 파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발렛 파킹 기능입니다.
네, 이거를 그 동영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BMW나 다른데 똑같이 거의 뭐 동등한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는 올해는 좀 그냥 저희는 홀에서 이거를 그냥 그 방영을 했고 BMW나 이런 데 영화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리모티드 에리아에서 해서 뭐 유사한 이러한 비디오를 상영을 하니까 집중도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왔는데 뭐 자율 주차, 출차하는 거, 그다음에 그 비상 자율 정차 시스템은 운전자의 상황을 카메라로 모니터링 했다가 뭐 심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갓길로 그 비상 정차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머전시 콜 해주는 그러한 기능들. 그다음에 그 TJA라 그래서 이제 시속 40km까지는 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그다음에 협로 인식해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필요한 건데 그 2인치까지 5cm까지를 초음파로 저희가 센싱을 해서 지나가는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라 그래서 고속도로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상품화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이런 그 조향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맵을 기반으로 해서 ADAS 맵을 기반으로 해서 구간 자율주행 하는 거. 이거는 시내 주행이나 그 다음에 하이웨이 주행이나 둘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호등하고 연계하는 거에서 그래서 V2I, V2V 이러한 요소 기술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ADAS 기능을 개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우디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파울로알토에서 요번에 CES 때 라스베가스까지 자율주행을 했습니다. 거의 한 800km 도심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을 했는데 그 차를 보면은 뭐 레이더를 4개 달고 라이다를 몇 개 달고 해서 완전히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차도 보면은 그렇게 상당히 좋은 센서들로 무장이 되어 있는 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실용화는 못합니다. 그냥 돈 때문에. 지금 라이다 하나에 제일 싼 게 2천만 원 이렇게 물론 양산되면은 내려가겠지만은 지금 레이더가 한 3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 물론 내려가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센서를 써서 저희는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센서를 최소화하면서 서로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보완할 거냐, 레이더하고 카메라의 융합, 아니면 LED 센서하고 초음파 센서하고의 융합,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저희는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어떻게 센서를 최소화시키는데 이제 집중을 해서 지금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V2I, V2E도 나왔지만은 처음 커넥티비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AM 라디오부터가 커넥티비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는 이런 스마트 기기하고 차하고의 이런 미러링을 통해서 연계하는 거, 인터넷 라디오 하는 거, 그 다음에 2015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15년이죠. 올해까지 해서는 방송하고 통신과에 더 융합을 하고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런 연구품, 그러니까 이런 프로토타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증강현실 내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V2V, V2I 그러한 펑션들이 더욱 다양화돼서 차하고 인터넷하고의 연결이 거의 100%화 되는 거는 앞으로 뭐 한 5년 이내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CE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CES 뭐 다 아시는 건데 올해는 한 16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9개 회사가 전시를 합니다. 2007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GM인가 포드인가가 참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9개 회사가 됐고 하나 저도 개인적으로 놀란 거는 CES가 끝남과 동시에 내년 CES 예약을 받았는데 자동차 쪽은 그 당일날로 9개 회사가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3개 회사 그리고 유럽의 3개 회사, 유럽의 4개 회사. 그러니까 폭스바겐하고 아우디는 보면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로 봤을 때 현대하고 기아 있는 것처럼 폭스바겐의 그 고급 브랜드가 아우디인데 그래서 같은 회사임에도 두 군데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혼다하고 닛산이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얘네들은 참여를 하지 않나 라는 게 하나의 의문으로 남고요. 혼다는 CES보다는 매년 가을에 하는 월드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ITS 월드 콩그레스 그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는 아까 비디오로 보여드린 스마트 에이다스 시스템에서 쭉 다양한 기능들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핸드 제스처 해서 뭐 이런 라디오 선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스처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의 일환으로 블루링크 시스템을 저희가 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원격 시동하고 그 다음에 잠그고 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GM은 주로 자율주행보다도 아직까지 커넥티비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전시를 했고요. GM하고 포드는 지금 이렇고요.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2014년 CES까지만 해도 이런 커넥티비티가 자율주행보다는 더 많은 대세였다고 하는데 올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커넥티비티보다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좀 이동했다라고 그렇게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전시를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아우디가 제일 보면은 전시를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이런 HMI 기술이나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벤즈는 콘셉트카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퓨얼셀 기반의 100%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벤즈의 특징은 뭐냐면 디테일한 기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벤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크게 얘기하는 게 걔네들의 특징이고요. 폭스바겐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치 기술들, 그 다음에 이런 앱을 이용한 커넥티비티, 그 다음 셀프 파킹 기술, 그리고 전기차의 무선 충전 기술 이런 것들을 했고 이번 CES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스마트카하고 그린카하고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BMW나 도요다나
폭스바겐, 그 다음에 그 저희도 다 뭐 환경차들을 같이 동시에 지금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MW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셀프 파킹 기술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 특이하게 도요다는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시는 하나도 안 하고 이 그 수소차에 대한 전시로만 한 100여 평 되는 전시장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소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사들도 각각의 요소 부품들을 다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차선 인지해서 자율주행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뭐 컨티넨탈, 발레오, 델파이 이런 데서는 이런 요소 기술 차원에서의 이런 전시들을 많이 했고요. CES를 요약을 하면은 2015년은 에이다스하고 자율주행 컨셉들이 이젠 대세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세였던 커넥티드 카,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래 IT 신기술에서 신기술을 그러니까 이런 뭐 차세대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OLED 시스템을 접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이런 미래 IT 신기술도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고 이에 못지않게 친환경차 기술도 많이들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요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기계 중심에서 전기, 전자, 환경, 소재, IT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산업체 혼자서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대학이나 연구소나 정부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것 같다. 이것들을 위해서 뭐 오픈 이노베이션도 해야 되고 다 남들이 많이 쓰는 말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